다음에 16번 넘어와 보시게 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조직화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뭐 뒤에 17번 문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일단 같이 좀 리뷰하면 조직화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의 이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두 가지가 고전적 조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현대적 조직화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랬을 때 고전적 조직화 이론은 X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X 관점을 취하고 있는 거니까 과업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겁니다. 과업 중심으로 조직하다 보니까 푸시 이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러한 고전적 조직화 이론에 입각한 조직 구조를 우리는 기계적 조직 구조라고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에 봐서 현대 조직화 이론은요 Y 관점에 근거한 거고요. Y 관점에 근거하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걸 풀 이론이라고 얘기할 거고 현대적 조직화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 구조를 우리는 유기적 조직 구조라고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예시들을 보셨고요. 기계적 조직 구조의 예로서는 라인 조직과 라인 스텝 조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유기적 조직 구조의 예로는 사업부 조직과 위원회 조직과 프로젝트 팀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과 행렬 조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본적인 골격이었고요. 그 외에 고전적 조직화의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현대적 조직화의 원칙에는 어떠한 것들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적 조직화의 한계란 관점에서 계층제의 원칙 중에 하나인 감독 범위 원칙과 계층 단축화 원칙은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과 그 이유 같은 것들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면 16번입니다. 조직화 이론은 고전적 조직화 이론과 현대적 조직화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조직 구조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입니다. 1번 행렬 조직, 2번 프로젝트 팀 조직, 3번 위원회 조직, 4번 라인 조직, 5번 네트워크 조직이고요. 역시 답은 1, 2, 3, 5번은 현대적 조직 구조, 현대적 조직화에 입각한 조직 구조가 되는 거고요. 4번 라인 조직은 고전적 조직화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 구조가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7번 바로 오면 다음 중 고전적 조직화의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전문화의 원칙, 2번 계층제의 원칙, 3번 행동 자유의 원칙, 4번 스텝 조직의 원칙, 5번 기능화의 원칙이고요. 답은요. 3번 행동 자유의 원칙은 현대적 조직화의 원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8번이고요. 뭐 19번까지 같이 가면 될 것 같으니까 두 개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역시나 산업구조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마이클 포터는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모두 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5가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산업 내 경쟁, 신규 진입자의 존재, 대체제의 존재, 공급자와 소비자의 교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뭐라고 표현할 겁니다. 수평적 힘, 수평적 요소라고 표현할 거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교섭력을 수직적인 요소, 수직적인 힘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다음에 이 5가지는 전부 다 높아지면 산업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신규 진입자 관련해서 어떤 표현? 진입 장벽이라는 표현과 관련된 측면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신규입자가 줄어드는 거고요. 신규입자가 많아지는 것은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분석은 동태적 분석에 해당할 거다, 정태적 분석에 해당할 거다, 정태적 분석에 해당할 거다라는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게 산업구조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큰 틀상으로 드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보시게 되면 18번입니다.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에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5가지로 구분했을 때 수익적 요인끼리 짝져진 것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1번
산업 내 경쟁 대체제의 존재. 2번 신규 진입자의 존재, 대체제의 존재. 3번 대체제의 존재, 소비자의 교섭력. 4번 공급자의 교섭력, 소비자의 교섭력. 5번 산업 내 경쟁, 소비자의 교섭력. 답은요? 4번이 되는 거고요. 공급자의 교섭력과 소비자의 교섭력이 수직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 가지가 수평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다음에 19번 마이클 포터가 주장한 산업구조 분석에서 산업에 영향을 미친 다음 요인들 중 산업의 수익률에 미친 영향이 다른 하나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1번 산업 내 경쟁, 2번 진입장벽, 3번 대체제 존재, 4번 공급자의 교섭력, 5번 소비자의 교섭력. 답은요? 2번 진입장벽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했듯이 얘와 얘는 얘가 높아지면 얘가 낮아지는 거, 얘가 높아지면 얘가 낮아지는 거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20번이고요. 20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역시나 요 얘기로 가시는 거고요. 가치사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그 두 가지는 가치 창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원적 활동과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본원적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거다. 그다음에 지원적 활동은 어떤 것도 있다? 기업의 하부구조, 연구개발, 인적자원관리, 구입 및 조달과 같은 활동도 있게 되는 거고 본원적 활동에는 내부물류, 생산, 외부물류, 판매 및 마케팅, 사후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게 가치사슬 쪽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가치사슬을 분석한다는 것은 가치 창출 부분은 직접 할 거고 가치 비창출 부분은 아웃소싱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가치사슬 분석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보시면 가치사슬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활동은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그 성격이 단 하나이고요. 1번 내부물류, 2번 생산 운영, 3번 사후 서비스, 4번 구입, 5번 외부 물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1, 2, 3, 5번은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거고요. 4번 프로큐먼트, 구입은 지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20번 해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번, 22번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개념을 보신 거죠. BCG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 것과 G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보신 거고요. 뭐 칠판에다가 명칭 두 개만 쓰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 쭉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G 매트릭스에서 원의 크기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나타낸다. 2번 G 매트릭스의 청신호 지역에 위치한 사업은 성장 전략을 사용한다. 3번 G 매트릭스는 절대적 시장 점유율의 개념을 사용한다. 4번 BCG 매트릭스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의 개념을 사용한다. 5번 BCG 매트릭스의 현금 젖소에 위치한 사업부는 안정화 전략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BCG 매트릭스의 원의 크기는 해당 사업부의 규모를 의미할 거고 G 매트릭스의 원의 크기는 해당 사업부가 속한 산업, 시장의 규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2번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의 한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사업부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결정한다. 2번 외부적 자원만 고려하고 있다. 3번 제품의 특성에 따라 중요 요인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4번 분석 과정에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 5번 사업 단위 유형을 너무 단순화하고 있다. 답은요? 2번이 되는 거고요.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은 내부적 자원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23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제적 부가가치
경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경제적 부가치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경제적 부가치는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요?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빼주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형태의 산식을 가져가는 이유는 어떤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지속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관점에서 23번 문제 보시게 되면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경제적 부가치는 자기 자본 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2번 경제적 부가치가 양인 기업은 자본 비용 이상을 벌어들인 기업으로 평가된다. 3번 경제적 부가치는 주중심의 사고에서 평가한 경영 성과이다. 4번 주식에 대한 배당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자본 비용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가치는 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일치한다. 5번 경제적 부가치는 지속적인 특징을 가진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좀 문제가 어려웠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배당만이 자기 자본 비용은 아닌 겁니다. 자기 자본 비용은 더 있기 때문에 배당이 없다고 해서 자기 자본 비용이 없는 건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 남아 있는 거고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키워드 중심으로 좀 정리하면 일단 블루오션은 뭐가 될 거라고요? 무경쟁 시장을 의미할 겁니다. 이 블루오션 어떻게 찾아야 될 거라고요? 창의성의 근거에 찾아야 될 겁니다. 창의성의 근거에서 블루오션 전략을 쓰게 되면 기업은 가치 혁신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가치 혁신은 뭐가 될 거라고요?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기회를 최대화시키는 개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블루 슈머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내용들 가지고 문제 정리하면 24번입니다. 블루오션 전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레드오션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을 의미한다. 2번 블루오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산업을 의미한다. 3번 차별화와 저비용 가운데 하나만을 추구한다. 4번 기업들이 어떻게 블루오션을 창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제나지는 못하였다. 5번 블루오션에 존재하는 소비자를 블루 슈머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뭐 답을 보시면 얼추 아셨을 것 같은데요.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차별화와 저비용 가운데 하나만을 추구하는 것은 레드오션 전략이 되는 거고요. 둘 다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블루오션 전략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